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이 영하 15도, 철원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그보다 5, 6도 더 낮겠습니다. 첫 소식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에도 가게 앞 천막엔 투명한 고드름이 줄지어 맺혔습니다. 길엔 아침까지 내린 눈이 녹지도 않고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와 누비못을 겹겹이 껴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젠걸음으로 길을 재촉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얼굴이 시려운 것 같아요. 목도리도 안 하고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오후부터 내려온 북극발 찬 공기는 전국을 올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15도, 철원 영하 20도 등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면서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울산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를 밑돌면서 하루 종일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 나가는 게 최고지 않을까요? 어제 좀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귀걸이랑 목도리랑 경량 패딩이랑 이런 걸 다 샀어요. 서울엔 올겨울 들어 첫 한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곳곳에 한파 경보가 발효됩니다. 또 충남과 전라, 경남 일부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엔 대설특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모레도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들어서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눈이 온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군데군데 빙판이 생겼습니다. 주요 도로는 지자체가 미리 염화칼슘도 뿌려놓고 서둘러 제설에 나서면서 그나마 다니기 괜찮았지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나 이면도로는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아서 미끄럼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김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붐비기 시작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나왔어요. 평소보다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이 진짜 많았고. 혹여 미끄러져 넘어지진 않을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온몸엔 힘이 바짝 들어갑니다. 많이 미끄럽다 그래서 좀 밑창이 좀 있는 그런 구두를 좀 신고 왔습니다. 경사로가 많은 주택가에선 이런 날 나다니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남은 눈, 고드름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눈이 녹은 듯 보여도 살얼음이 있을까 싶어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다리 한 번 작년에 미끄러져가지고 여기가 골절됐어. 그래가지고 눈 오면 안 나와. 시민이 직접 사용하도록 마련해둔 제설함을 열어보니 염화칼슘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제설차가 이 골목으로 막 싹 다니면서 좀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 골목으로는 안 다니고 저 바깥에 있지. 서울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설 차량 1,160대가 투입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골목길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큰 길과 차도 위주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이런 경사진 골목길은 특히 미끄럽습니다. 제설차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곳에 쌓인 눈은 건물 관리인과 주민들 몫이 됩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5시에 나와가지고 계속 눈 치우고 인도하고 이 건물 주변을 다시 막 쓸고 불고 그럽니다. 기계로. 매일 그렇죠. 서울시는 조례상 인도와 이면도로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 책임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제설 작업을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 제설 범위에 한계가 있고 개인이 치우지 않는다고 해도 벌칙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충남과 전라, 제주 서쪽 지역에는 온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오늘 밤 사이에 더 내려서 내일 오전까지 많은 곳에는 30cm 이상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주연 기자, 아직도 눈이 많이 내리나요?
네, 저는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북 군산 수송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종일 이어져 지금도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눈이 계속 쌓이면서 도로도 빙판길로 변해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부안과 군산 등 6개 지역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후 7시 기준 적설량은 순창 24.3cm, 무주 16, 정읍 12.9, 부안 12.2c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과 충남 일부 지역에도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곳곳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후 2시에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톤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승객도 다쳤습니다. 앞서 오후 1시 20분쯤에는 무안 광주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달아 추돌해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통제됐는데요. 광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10여 편이 지연됐고 여수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됐습니다. 전남 해안을 오가는 대부분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밤부터가 고비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5에서 20cm, 많은 곳에는 30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미끄럼 사고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차가운 길 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온몸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국회를 향해 오체 투지에 나선 건데요. 참사 원인을 규명할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호소를 국회는 오늘도 외면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몇 걸음가 멈춰 섭니다. 흰 눈이 쌓인 길바닥에 두 손을 대고 엎드려 이마까지 대고 팔과 다리를 쭉 뻗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과 종교계 인사 20여 명이 참여한 오체 투지.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길은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오체 투지는 무려 3km 진행되며 이 추위 속에서 약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국회 밖 담장을 따라 사흘째 행진입니다.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에도 희생된 가족을 떠올리며 고통을 참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아픔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유족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참사 원인을 규명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염원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얼른 처리가 돼서 이제 유가족들이 아이들을 진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는 열렸지만 이런저런 법안에 밀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정조차 안 된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상정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민주당도 올해안 통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내일 본회의도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쟁점이 될 28일 본회의에서도 특별법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 대립 속에 해를 넘기고 또 총선에 밀려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해 현장의 반발이 컸던 R&D, 연구개발 예산이 6천억 원 늘어났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656조 9천억 원 선에 맞춰졌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전년 대비 5조 원 넘게 삭감해 연구 현장 반발이 가장 컸던 R&D 예산은 6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5천억 원 넘게 대폭 깎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 사업 용도라는 단서를 달아 3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민주당이 7천억 원 편성을 요구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배정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이 늘었지만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1조 2천억 원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맞춰졌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130여 개의 밀린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법안도 올리지 못한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위원회인데요. 지난 6달 가까이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김행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맞물려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 각종 법안 이름이 전광판에 오르내리고 국회 의사봉은 바쁘게 통과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맡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은 단 한 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하지만 본인이 먼저 퇴장했습니다. 잼버리 사태 추궁을 피해 국회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직을 유지하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장관을 어떤 국민도 저는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누구냐고 줄곧 뒤숭숭했던 여가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회에도 넘어왔습니다. 국회 여가위는 6월 28일 이후엔 법안 심사를 하지도 못했고 318건의 법안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영아유기를 막기 위한 위기임신 여성지원법, 가정폭력 피해자와 고등학교 자퇴청소년 지원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소 기준을 낮추는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야지만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소송에 매달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18.6%, 48%인 20대 국회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물러나겠다는 장관이 무슨 의지가 있겠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인사 실패하더니 여가부 장관은 이미 사의 표명하고 책임져서 사표써야 될 여가부 장관은 계속 유임시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만 회의를 접근해 파행된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차 개각을 통해 10명 가까운 장관을 교체했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을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처럼 여성가족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300여 개의 법안은 모두 폐기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몸값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초등학생은 스스로 탈출을 했는데 납치범을 잡고 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색 점퍼 차림의 아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다급히 뛰어갑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달려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인 여자아이는 불과 1시간 전 유괴범에게 납치됐었습니다. 납치된 시각은 어제 오전 8시 반쯤. 한 40대 남성이 등교 중이던 아이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한 뒤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 테이프로 몸을 묶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납치했으니 몸값 2억 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동에 무슨 일이 있었냐. 과학수업에 차도 왔고 경찰차가 되게 많이 왔다 이러더라고. 약 1시간가량 추운 옥상에 있던 아이는 유괴범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현장에서 결박을 풀고 현장 가까이 있는 이곳 파출소로 달아났습니다. 파출소에 가기 전에 비어있는 집에 들러 컴퓨터를 통해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탈출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을 쫓았고 약 6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유괴범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던 10대 2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모방 범행을 벌이고 자수를 했던 20대 남성은 자신은 예술을 한 것뿐이라며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SNS 의뢰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익명의 의뢰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스프레이 2통을 사 범행에 나섰다는 겁니다. 장소와 문구도 모두 지정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의뢰자 신원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파악하는 대로 추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함께 관공서인 서울경찰청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공용물건 손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엄벌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모방 범행 후 자수한 20대 남성은 안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남성은 블로그에서도 예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경복궁 인근 미술관에서 작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범행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한 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발이라고 불리는 1톤 이하의 화물차. 현재 전국에서 220만 대가 넘게 운행이 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사망 가능성이 일반 승용차보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안전성 평가에서도 면제가 됐었는데요. 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마주오던 1톤 화물차가 그대로 부딪힙니다. 차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두 차량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또 다른 사고에서도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반면 입원을 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운전자는 1톤 화물차 운전자였습니다. 차량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차량 앞쪽에 엔진룸이 있는 승용차와 달리 1톤 화물차는 좌석 아래 엔진룸이 있는 캡 오버형입니다. 사고 충격이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튀어나오는 게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충돌을 일어나게 되면은 에너지 분산을 못 시키고 운전석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충돌 사고 시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속 30km로 비교적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충돌 충격이 화물차 운전자의 다리와 가슴으로 직접 전해집니다. 실제 1톤 화물차 사고의 중상자 비율은 승용차의 3배, 사망자 비율은 5배나 높았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1톤 화물차의 충돌 안전성 평가는 없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넘게 충돌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이런 안전성 평가에서 면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이런 캡 오버형 화물차는 전국에 226만 대로 국내 전체 화물차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 이 문제 취재한 경제팀 김현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1톤 트럭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몇 배나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데 그동안은 왜 안전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사전에 충돌 테스트 등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모든 화물차 차종에 대한 충돌 실험을 하기도 힘들고 짐을 실은 화물차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은 까다로운 실험이라는 겁니다. 작년에야 소형 화물차의 안전성 기준이 새로 도입됐는데요. 충돌 시 탑승자의 상해 정도나 문이 쉽게 열리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기준 적용을 2027년까지 연기했고요.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새 차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유럽도 우리처럼 작년에야 처음 기준을 도입했는데요. 유럽은 내년부터 바로 기존 모델에도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 차량 앞쪽에 아예 공간이 없는 구조를 아까 캡 오버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위험하다는 건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외국에서는 세미 보닛형이라고 해서 앞쪽에 공간이 좀 있는 화물차가 보편적입니다. 네. 앞에 공간이 없는 차보다는 안전한 유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출시됐다가 단종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캡 오버형이 앞이 짧고 뒤쪽 적재 공간이 넓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제조사들도 굳이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지 않았고 안전 기준에도 걸릴 것이 없으니 캡 오버형이 대표적인 화물차 유형으로 자리 잡은 거죠. 사실상 그동안의 화물차의 안전성은 외면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 강화 외에 밑부분에 에어백을 보강하거나 안전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또 택배 차량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멘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와 국제 주요 해운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해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길목인 만큼 물류 대란과 유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예멘과 팔레스타인 국기가 새겨진 헬기가 대형 선박 위에 착륙합니다. 총을 든 무장 세력들이 내려 선원들을 위협합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일본이 운영하는 자동차 운반용 화물선을 납포하는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에서 예멘 반군 후티에 의해 공격을 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입니다. 예멘 반군의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과 프랑스, 영국, 바레인 등 10여 개국 국가들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De renforcer notre coopération pour lutter contre la menace terroriste dans cette zone, des mesures seront prises en coordination avec nos alliés.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을 한 민간 선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선사뿐 아니라 국제 3대 해운사와 주요 에너지 기업인 BP도 홍해 지역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교역의 12%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가 막히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대신 남아프리카 항로를 이용하면 6,500km를 더 돌아가야 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급등한 뒤 지난달에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던 국제 유가가 최근 이틀간 2% 가까이 오르는 등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나라들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서면서 홍해에서의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의 여파가 바다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아직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미국서는 지금 다 플랫이 이미 반영된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과정. 물가 때문입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 7월 2.4%까지 떨어졌다가 다음 달 바로 3.4%까지 오른 뒤 넉 달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 보니 물가의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통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이틀 사이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줄어들며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대중교통요금, 여행 숙박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의 가격 상승도 물가의 위험 요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 여전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2%대 목표 물가는 내년 연말에야 가능하고 물가 안정 뒤에야 금리 인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리 정책의 결정은 이제 물가 상승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금융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 업황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이틀 만에 다시 만나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만나라는 김 전 총리의 당부에 단합과 총선을 위해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행보에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는 변화에 진전이 없다, 실망스럽다고 평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했던 김부겸 전 총리.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비공개 자리에선 이낙연 전 총리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수습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가시화되고 공천 잡음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내분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선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며 통합의 원칙에는 공감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정세균 전 총리와도 다음 주 만날 예정인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등 잇따른 악재를 통합 행보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친이재명계에서도 총선 준비를 마치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는 공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을 신당 창당 시한으로 못 박았던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실망스럽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약속을 지키라는 당내 압박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깊이 있게 듣고 있다며 아직 즉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당내 여론 수렴 절차가 오늘로 마무리됐는데 비대위원장 한동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많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힌 거라는 해석을 낳았는데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연이틀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이 몰렸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 수직적 당정관계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 장관은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의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더욱 모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을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이 시기에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중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선거대책위원장이 더 적합하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소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이제 생각도 혹시 한동훈과의 소위 호흡이 맞은다면 그것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국회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생각하시는 일에 비대위원장도 고려가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전혀 아닙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친윤계 공천 물갈이 우려 등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상향식 추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란 해석도 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은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출신인 박 후보자의 이른바 전관 카르텔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장 경력을 살려 LH의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LH가 박 후보자가 만든 회사들에게 연구 용역을 주고 광고비를 집행한 게 전관 예우 아니고 뭐냐고 따졌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파문으로 고질적인 전관 카르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퇴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전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LH 사장을 지낸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사장 경력을 살려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관 예우 논란은 화려한 이력의 그림자로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작년 LH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 취직을 하거나 관련 업을 창업해서 공공 수주를 하는 것, 이거 전관 예우 아닙니까? 박 후보자가 세운 또 다른 회사에 LH가 2년여간 7차례에 걸쳐 2,100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전관 예우 카르텔 아닙니까?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웹진에 300만 원씩 LH가 왜 거기에 광고비를 대겠습니까? 박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을 거쳐 사업을 투명하게 해왔고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며 전관의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기대 수명이 80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남은 20년을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C나 D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앞세워 박 후보자를 추켜 세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국토부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등을 거친 준비된 장관 후보자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기대가 큽니다. 예산의 절반이 삭감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발언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될 거라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동성을 자랑하듯 논밭도로에서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핵협의그룹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도발에 북한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규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은 지속될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압도적 대응을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더 큰 고통을 위협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늘 강조해왔는데 공세적 메시지로 북한을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부 측 인사들도 연일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야당은 외교안보 정책의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의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전쟁 위기만 높이는 말폭탄 대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미일 3국이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 대만 떠도 도시 하나를 초토화한다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도 합세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3국의 공동 대응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제주도 동쪽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B-1B는 한국 공군의 F-15K,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함께 1시간가량 훈련을 마치고 괌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스텔스 기능에 가공할 만한 무기 탑재량을 갖춘 B-1B 전략폭격기는 최고 속도로 비행하면 괌에서 2시간 만에 날아와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일 3국이 오늘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에서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첫 합동훈련에 나선 지 2달 만인데 이틀 전 북한의 화성 18형 ICBM 발사를 계기로 두 번째 연합 합동훈련에 나선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3국의 경고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어제부터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북한 지휘부 제거를 연상하게 하는 한미 특수전부대의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3국의 합동훈련 2년치가 미리 계획돼 치러집니다. 한미일이 참가하는 훈련이 보다 정례화되고 계획상에 반영되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3국의 공조와는 달리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역시 북한을 두둔했기 때문인데 대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0개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한 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사진을 교체함으로써 MBC 경영진을 바꾸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도에 거듭 제동이 걸린 건데요. 법원은 또 5명의 합의체인 방통위가 여권 추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된 데 대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일주일 뒤 후임이라며 김성근 보궐이사까지 임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인 합의체지만 이동관 당시 위원장과 여당 추천 이사 단 2명이 후임 임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과 후임 임명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본소송 판결까지 권 이사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해서 그 경영진을 바꾸고 그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는데 법원은 1, 2심 모두 후임자 임명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단 2명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는 건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이 지연되거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이 이 상황이 방통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방통위원은 단 1명이며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성탄절을 전후해 다시 일시 휴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조만간 협상에 나설 거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40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는 조건으로 최소 일주일간 휴전한다는 건데요. 인질 5인 사살 이후 여론의 압박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이 같은 협상안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들의 영상입니다. 인질들은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말합니다. המצב הזה שבו אנחנו עלולים למות כל רגע הוא מצב בלתי נסבל. מבקשים מראש ממשלת ישראל ומכל מקבלי ההחלטות לעשות כל מה שצריך. 하루 앞서 하마스도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석방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29명의 인질이 여전히 억류 중임을 과시해 이스라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겁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인질 5인 사살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이스라엘에겐 부담입니다. 인질 석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신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30-40명을 풀어주면 이스라엘이 최소 일주일간의 휴전과 인도주의적 구호에 나서는 게 협상의 골자입니다. 휴전 개시 시점은 이르면 성탄절을 앞둔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협상안을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 측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휴전 협상을 위해 이집트를 방문한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enable the release of hostages. 하지만 물밑 협상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 공격은 이어지고 있어 휴전 재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에서는 인명피해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131명, 부상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자정이었고 지진에 취약한 벽돌주택이 많은 점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와 함께 누워있던 아버지. 갑작스런 흔들림에 아이를 품에 안고 황급히 뛰어나갑니다. 강한 진동에 1층으로 몰린 학생들, 잠겨있던 기숙사 출입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결국 의자로 출입문을 부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두 아이 대신에 쓰러지는 벽을 받치려다 결국 깔려 다친 어머니의 사연도 화제입니다. 两面被摔下来的时候打在这个肩上，刚好给他呀一个空间嘛。要不然的话，我要是这样平躺的话，我们3个人当时都会晕的。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지진 발생한 지 이틀째. 오전 9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31명, 부상자는 9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93명 늘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강도는 규모 6.2인데 작년 9월 규모 6.8의 쓰촨성 지진 때보다 오히려 사망자가 현재 기준으로도 38명 더 많습니다. 간수성 지스사년 지역이 산악지대이면서 대부분 벽돌로 지어져 내진 성능이 미흡한 주택이었던 점이 피해가 컸던 이유로 꼽힙니다. 게다가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대피가 쉽지 않았고 밤사이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구조 골든타임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간수성과 인접한 칭하이 성에는 실종자만 16명인데 이 지역은 지진 직후 점도 높은 진흙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켜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它特别的湿，而且呢很稠很黏，单靠手挖不动，只能依靠重型的机械。
장수성 지진구호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재해 지역의 구조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는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금은방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귀금속을 훔쳐서 도주하기까지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는데요. 조재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전통시장. 복면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금은방 안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다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금은방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서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를 부수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겨 나옵니다. 남성은 현장을 떠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금은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더 챙겨 나옵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나기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설 경비업체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절도범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쓰인 오토바이는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시장이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거든요. 왜 오토바이도 나보고 세비타 같아 세비 갖고 그걸 타고 와서 했다라는데. 절도범은 금고가 아닌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요즘 송년회 같은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마셨으니까 걸려도 면허 정지 처분 정도 받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운전자들, 가중처벌 대상으로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마신 양이 적어도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왕복 6차로 도로. 경찰이 도로의 양쪽 4차로를 막고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 차로가 2차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됐습니다. 자, 0.030 이상이 되면 단속 수치입니다. 자, 0.105 요거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남성은 애꿎은 대리기사 탓을 합니다. 어디서 출발하셨죠? 요 삼산동이요. 이어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 그런데 경찰이 기록을 조회하더니 면허 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 처분은 아마 취소 처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거 안 이루고 났습니다. 2007년이면 10년이 넘는 얘기잖아요.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술자리에는 가급적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2년 전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올 4월부터 개정 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형을 받았을 경우엔 여전히 음주운전 이진아웃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도심 건물에 커다란 고드름이 줄줄이 달리면서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드름이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고드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외벽 전체에 고드름이 얼어버린 폭포처럼 붙어 있습니다. 14층부터 3층까지 길이만 30여 미터. 세탁기 배수관이 동파되면서 흘러내린 물이 외벽에 얼어붙은 겁니다. 너무 놀랍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래가 어떡해요? 도심 초등학교 근처의 한 건물 외벽에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상황. 취재 중에도 갑자기 고드름이 떨어져 급하게 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지금 고드름 떨어져서 위험해요. 결국 소방관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고드름 긴급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둔기로 칠 때마다 고드름이 도로에 쏟아지며 산산조각 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강추위에 고드름이 생겨 위험하니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주변 안전 통제하면서 이제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보다는 119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고드름이, 땅에서는 빙판길이 행인들을 위협하는 겨울. 실제로 지난 2018년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생이 고드름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런 수법으로 193명에게 3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 개설된 투자 리딩방입니다. 방장이 가상화폐 10만 원을 투자해 203만 5천 원, 20배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투자자들에게 자랑합니다. 실제 가입하고 곧바로 수익금을 돌려주자 수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코인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이면 일당은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안에다가 수익금이 당장 나오지 않도록 수익금 시전이 바로 되지 않고 최소한 한 달 이상, 몇 달 이상 이렇게 돼야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포맷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투자자 193명으로부터 3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금 세탁과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눈 뒤 상부 조직원이 가로챈 돈의 70%를 가져갔는데 경남의 폭력 조직 세계파 조직원들이 사기 범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범행을 기획한 총책은 고급 스포츠카를 여러 대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사기 일당 76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총책 등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수십 대의 탱크가 광화문을 달리던 1979년의 서울. 일본 함대와 치열한 야간 전투를 벌인 1598년 노량해협. 그날 그때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영화 속 장면은 우리가 흔히 CG라고 부르는 특수 시각 효과, VFX 기술로 완성이 됐습니다. 때와 장소를 넘나드는 영화 그래픽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반란군 부대의 탱크 행렬이 다리를 건너 도심으로 진격하고 겹겹이 쌓인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둔 반란군과 진압군이 대치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이 장면들 모두 특수시각효과 VFX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행주대교를 이제 우회하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샷을 만들었고 전남 광양의 2만 3천 제곱미터 세트가 그래픽 작업을 거치자 군사 반란 대치 현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스모그가 끼었던 당시의 하늘과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던 극장도 그래픽 기술로 실제처럼 재현됐습니다. 그때 국제극장이 어떤 영화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포스터를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려주셨어요. 수십 대의 탱크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실제로 촬영된 탱크는 단 한 대. 전체 2,900컷 중 60%가량이 VFX 기술로 완성됐습니다. 그게 저게 CG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게 CG야라는 게 훨씬 저한테 찬사한 거죠. 치열한 밤의 해전, 출렁이는 바다와 몸을 내던지는 군사들 역시 모두 VFX 기술로 탄생했습니다. 파도들도 물길들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그 펄럭이기도 하고 실제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촬영했던 명량과 일부 장면을 수로에서 촬영했던 한상과는 달리 노량은
온전히 세트 촬영과 VFX 기술로만 100분의 바다 위 전투 씬을 완성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100명이 하면 저희는 1명에서 10명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인적 자원과 이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헐리우드보다 도 높은 수준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백 수천 년 전 과거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특수시각 효과 기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K 콘텐츠의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치료를 위한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질환도 늘리기로 한 건데요.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의원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이 3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질환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리디스크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 처방하는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에만 건보가 적용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환자 한 명당 연간 1개의 질환, 최대 11분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최장 21분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본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건보 적용 한약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턴 본인 부담률이 의원급 30%, 병원급 40%로 내려갑니다. 첩약 건보 적용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시까지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확대 이전에 한약의 과학적 평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정성도 입증되지 않는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100만 명 규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이 한의학 치료 우수성을 확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가 131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전년에 비해서 17%, 약 20만 명이 늘어났고 전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4,213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2개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1억 7,84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딱 3개월 뛰었는데 한국 야구의 미래로 꼽히는 포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양의지로 기대를 모으는 NC의 김영준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영준의 올겨울은 예년과 다릅니다. 처음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30초 안 됐어요? 그냥 해, 20초 해. 버텨, 엉덩이 힘 줘. 김영준의 올해는 짧지만 굵었습니다. 8월 부상 복귀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던 아시안게임에선 주전 포수로 금메달의 주역이 됐고 NC의 가을 야구 돌풍에도 한몫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거의 1년 정도 극도의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고 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음에 경기할 때는 조금은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가장 큰 전환점은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연이은 부상으로 1군 기록이 없어 발탁 자체에 물음표가 붙기도 했지만 말 나온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야구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군대에도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갔다 왔지만 또 괜히 저 때문에 금메달 못 따면 어떡하지? 금메달까지의 여정 곳곳에서 실력으로 느낌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결승전 9회에 이끌어낸 병살타는 포수 김영준을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시합 중에 정말 진짜 느낌표가 딱 떠요. 이거 던지면 무조건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점점 많이 떠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성공을 거듭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차세대 대표팀 포수이자 포스트 양의지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부담보다는
하면 되지. 양희지 선배만큼 할 수 있도록 저의 내비게이션?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의 목표? 이제 목표는 오직 한국 시리즈 정상입니다. 올해는 그냥 맛보기? 맛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내년부터 잘해야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거는 이미 잊었어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지난주 심판 폭행 사건으로 얼룩졌던 튀르키예 프로축구에서 이번에는 판정에 불만을 품은 구단주가 선수들을 철수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양팀이 1대1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22분, 리그 최하위팀 이스탄불스포르의 한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고 상대팀 트라브존스포르는 빠른 역습으로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그대로 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재개 1분 만에 갑자기 한 선수가 공을 바깥으로 걷어내더니 벤치에서 한 남성이 철수를 지시합니다. 선수들을 향해 다 나오라고 손짓을 한 이 남성은 홈팀 이스탄불스포르의 구단주. 등번호 14번 델리 선수가 무릎까지 꿇으며 구단주를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구단주가 뜻을 굽히지 않고 선수단을 모두 불러들이자 주심은 종료 17분 정도를 남겨놓고 경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는 지난주에도 판정에 불만을 품은 앙카라 귀지 구단주가 경기장에 난입해 심판을 때리는 등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Ankara Gücü 구단은 무관중 개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Türk futbolu adına maalesef çok şanssız ve utanç gecesi. Ve artık yeter diyoruz, yeter.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또다시 불상사가 나오면서 튀르키예 축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박지훈입니다.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 양주 영하 19도, 대관령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출근길 실제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감 추위는 대관령이 영하 31도, 서울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져 그야말로 혹한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눈도 걱정입니다. 충남과 전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70cm 이상, 전북 동부에 최고 50cm,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한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폭넓게 발달한 모습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남서부 지방도 새벽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5도, 춘천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온종일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고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